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SE가 알아야 할 글로벌 트렌드 임팩트가 묻고 AI가 답하다의 사회를 맡은 임팩트 스퀘어 매니저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오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셨는데요. 오늘 들으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오프닝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주신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예요. 그래서 발표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한 3분, 4분 정도 이야기를 웜업을 하고 다음 분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이 주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입니다. 뒤에서 자세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은 다른 분들이 해주실 거니까 저는 그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글로벌에 당연히 트렌드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회에 속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잘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올해 2월에 런던에 있는 에디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2월, 3월 겹쳐서 갔는데 여기에 있었던 한 세션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세션은 뭐냐면 여러 기업의 CSO 혹은 지속가능과 관련된 역할을 맡고 있는 대표급의 인물들이 나와서 패널 토론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세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패널 그 토론을 하는 그 중에 플로우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오늘도 그런 질문들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런 인류의 풍요,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 풍요를 누리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보존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에 한 명씩 대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그 영국 지역 대표가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 때문에 파타고니아는 다른 아웃도어 상품들의 소비를 줄이고 우리의 상품들이 팔리거나 우리의 상품이 소비되기보다는 고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가능한 아웃도어 패션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파타고니아답고 아주 레디컬한 답변이죠. 실제로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또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근데 유니레버 CSO가 거기 있었어요, 옆에. 근데 이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능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술과 문화. 그래서 과거에는 100의 힘을 들여야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10만 소비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혹은 우리의 문화가 조금 더 나아져서 만족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비가 중심이 아니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들이 혁신적으로 일어나면서 꼭 우리는 소비라는 것이 풍요로 이어지는 그 등식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저의 입장에서는 이 둘 다 맞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은 어떻게 하면은 더 환경과 자연과 우리 사회를 보존할 수 있을까에 초점 맞춰지는 게 맞고 그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만 기대하기로는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어서 우리의 풍요와 안락과 행복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기술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혁신의 영역으로 끌고 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사실 그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네. 오펜하이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 노벨상의 그 노벨을 생각하시면 되죠. 핵이든 다이너마이트든요,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그걸 하나의 공격 수단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누군가가 사용하면 무기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사망을 오히려 막는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블록체인 같은 IT 기술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샘 알트만이 만든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코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이제 코인으로 빠르게 은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분도 생겼고 그게 대다수였죠. 이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가장 큰 영역은 코인 영역이었어요. 근데 샘 알트만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엑셀러레이터의 수장이었던 창립자였던 샘 알트만은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런칭했고 이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출발해서 많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홍채를 인식해서 사람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그 사람에게 코인을 에어드롭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초소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코인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배분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고 그게 유엔에 들어가고 유엔에서 물건을 사고 입찰을 해서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업해서 그게 전달되려면요. 100 중에 몇 전달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생각보다 많이 가지 않는다고요.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개발도상국에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유하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갈 때도 많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블록체인으로 이걸 연결해서 코인에서 에어드롭해서 기본소득 주고 전체적인 복지 구조, 배분 구조를 재편하자. 이게 샘 알트만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공격이 있어요. 사람의 정보를 너무 한 조직이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격도 있는 거죠. 이거는 유럽에서는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권한이나 정보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국에서도 저 홍채 인식하는 데가 3군데나 있어요. 안 가보셨죠? 광화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어차피 내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는 것 같다. 다 털린 것 같다 이러면 한번 가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이게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털릴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피싱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다뤄야 되는 AI라는 주제도 저는 이런 관점에서 같이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AI는 분명히 세상을 바꿀 겁니다. 얼만큼 바꿀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바꾸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쓰기로 결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 이게 결정하는 거지 AI는 기술이 무엇을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의 연사를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내용은 한 분의 AI를 비롯한 요 이론과 관련된 전문가인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실제로 이 AI라는 기술을 자신의 사회혁신 영역의 비즈니스에 도입해 보고 있는 두 대표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론부터 실전까지 그리고 생태계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까지 잘 다루고 제가 잘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바로 저희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사회혁신에 뛰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해 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의 유병준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이야기들은 조금 더 폭넓게 정책적 관점, 국가적 관점, 뭐 사례, 해외, 글로벌 이런 걸 폭넓게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해당 내용들 들어주시면서 뒤에 혹시 어떤 이야기들로 전개될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유병준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유병준 교수입니다. 네, 간단히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그 AI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영전문단 소속이고요. 지금 AI 연구원에서는 제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 AI 연구원의 그 서울대 전체 인터디시플리너리 어프로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AI 글로벌 트렌드가 SE 생태계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AI가 왜 경영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경영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게 된지 이게 정말 생각보다 얼마 되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엄청나게 그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영 AI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경영 출연 조건은 그냥 제너럴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가 왜 출연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본다면 이것은 인터넷에서 정보량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AI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AI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많은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한 애한테 한 20건 정도 개 고양이를 구분시켜주면 다 알아보죠. 근데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지만 AI는 이것을 알려면 수천 수만 건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없었죠. 근데 이제 가능해진 게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AI는 인터넷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란 정보의 보고에 학습할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제 코스트도 낮아졌고 효율도 높아졌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제는 또 부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저도 위원으로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이 구상에서도 나오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인간의 소위 말하면 잘못된 편견이나 뭐 예를 들어 보스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지질 않죠. 감히 그죠? 사장한테 틀렸다라는 얘기를 못 하죠, 사실. 한국이 더 심한데 그것들이 데이터에서 깨지고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도록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I를 그리고 보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게 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코스트와 베네핏에서 정보의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하드웨어 중심 세대,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MSA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 IBM 시대를 지나서 구글로 대표되는 데이터의 시대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바로 AI 기반이 되는 기본 셋업을 바탕으로 한번 셋업을 갖추고 정보를 모두 모으게 되면 그것을 쉐어하면서 엄청난 효용을 보게 되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일을 하는 방식이 기존의 프로세스 방식에서 플랫폼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특이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영에서 이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제 사이트죠. 그래서 앱인데 여기 보시면 광고들이 전부 다 AI라는 거죠. 고객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아시죠? 똑같은 광고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다른 광고가 커스터마이즈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무엇이 올라오고 무엇이 반응이 높으면 올라오고 내려갈지가 다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죠. 다이나믹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AI 인터뷰 솔루션 같은 것을 보시면 인터뷰도 이제 아시죠? 1차 면접들이 대부분 이제 AI가 판단하는 걸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AI 면접 잘 보는 방법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것을 1차로 걸러내는 걸 합니다. 물론 최종 면접은 아직도 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AI로 이렇게 질문을 보고 이것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이것을 분석해서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고 올리고를 다 분석을 해냅니다. 이게 이미 그죠? 보신 대로 이렇게 해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프데스크 챗봇도 이미 AI가 되었습니다. AI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먼저 해주죠. 그래서 응답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좀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죠. KT도 요즘 이제 AI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100%는 아니지만 한 80% 만족도로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그리고 모든 게 다 AI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면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과 생성 AI가 연동되는 이미 이제 해왔던 이 오토메이션이 AI와 결합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기업들이 AI를 구현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정산 같은 것도 상담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하고 저희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우리
포티투마루라는 유명한 회사의 AI 회사의 대표님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I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경영에 활용할 것이냐? 챗GPT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도 지시하셨고 정부 정책 방향에도 고려될 정도로 하고 있고 한국형 챗GPT가 지금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가 자기 GPT를 이제 공개를 했죠. 한국의 강한 방식을 공개했지만 그런 것과 또는 스몰 사이즈 LLM 이 소위 말하면 작은 사이즈의 챗GPT와는 그 사이즈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작으면서 B2B 형태로 실제로 쓰는 내용들에 대한 이 챗GPT를 구현하는 것이 한국의 지금 현재 목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리 경쟁을 하겠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이러한 세그멘트를 명확히 잡아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일반 생활에서는 AI 세탁기가 나왔죠. 건조를 다 이거를 이미지를 인식해서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어느 정도 온도로 해야 될지,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자동화되고 있는데요. 이 자동화가 이 기계적인 자동화에 멈추지 않고 여기서 콜렉트되는 정보들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어떤 옷을 얼마나 입는지, 자주 입는지, 무엇을 입는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비 올 때는 무슨 옷을 입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정부 정보화시키고 이것들이 이제 산업들에서 연결이 되고 이 데이터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은 제가 놀란 거는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걸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 정보를 팔 생각이 먼저입니다. 역시 기업인들이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이 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이 되고 있는데 단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거는 역시 정부가 생각보다는 데이터를 각 기관들이 안 내놓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가기는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합이 되면 지금 이제 금융사 간에 이제 결합이 일어나고 있고 타 산업 회사 간에 결합이 되고 있죠. 오픈마켓, 음식 배달 등 이런 데이터들이 결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겁니다. 신한은행이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문을 했었는데 148억을 들여서 땡겨라고 여러분 혹시 써보셨나요? 음식 배달 서비스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고생을 했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쓰시죠. 그러나 신한은행은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보라고. 뭐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의 결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이 가치가 148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해도. 지금 이런 결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기업들이 이런 결합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랩 같은 경우에 모빌리티 택배 등 서비스 전체가 결합되고 구성되면 더 이상 그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생기기 힘든 이 정도의 생태계,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큰 그림이 되겠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적 조직, 뭐 이미 뭐 소개 많이 되었지만 양손잡이 조직이라는데 분리된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격이 기존의 기업과 다르다면 분리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뭐 재무나 여러 시스템까지도 바꿔줘야 된다. 세술은 새 부대죠. 이것을 기존 시스템에서 하려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탈피하려는 시도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SEA에서도 이것이 꼭 생각돼야 될 부분일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안 된다면 새롭게 분리해서라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리더 사업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사실은 이거를 한 200개 정도의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고 그 조직들이 성공하면 분사시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200개니까 나중에 이 웹툰도 그렇지만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밸류가 되겠죠. 이런 식의 분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S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태원 회장도 말씀하셨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궁극기라고 했는데 정말로 효과성과 비용을 낮추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의 방식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일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 분석, 고객 상담 및 분석, 이미지 데이터 분석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기업으로 본다면 자살 예방이라든지 가짜뉴스 탐지, 언어의 수화 번역 등 이미 많은 SE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효과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결 조건은 데이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말씀대로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SE인데 그냥 지금 일하고 있는 거가 아니라 이 조직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내 생각과 일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생태계가 공공 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인데요. 마이데이터 기반,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민간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이러한 민간 서비스들도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SE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작지만 변화가 어려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SE 조직들이 요거를 바꾸는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간에 많이 쫓겼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쿠팡이 지금 1위를 탈환했죠. 근데 쿠팡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요. 어느 기업보다도 AI를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끈기와 노력만이 AI가 구현이 되어서 1위를 어디에서는 탈환할 수 있는 노력이 될 것이다. 엄청난 결단과 강력한 지배력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 언제나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병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I가 요즘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AI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순서로 국내 SE 생태계에서의 AI 활용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발표를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웰로의 김유리안나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웰로의 대표 김유리안나입니다. 제가 오늘 소셜 밸류 커넥트 행사에 처음 이제 오게 됐는데요. 도현명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의 주제가 국내 SE 생태계에서의 AI 활용 사례의 첫 사례로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AI라는 게 굉장히 광의의 범위를 갖고 있어서 AI가 뭔가 많은 것을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궁극의 기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스타트업 씬에서 어떻게 AI가 생각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AI가 결국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데이터는 생각한 텍스트 데이터, 글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어떤 그림들,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종류에 맞춰서 저희는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마 뒤에 설명 주실 이제 딥비전스 대표님께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다뤄주셔서 아마 초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개인과 기업, 국가를 데이터로 연결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회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AI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작했던 계기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아까 디지털 플랫폼 정보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올 한 해만 639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미지가 살짝 깨졌는데 위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홍보 예산이 거의 조 단위가 되고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지원하거나 조달을 입찰하는 이런 예산 규모도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책 지원을 받았던 게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혹시 뭐가 있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채널에서 내가 구직자이고 혹은 근로자이고 송파구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지원받지 못했다. 알아도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했다라는 어려움들이 매년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공의 기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이 찾아서야만 하는 환경이 아니라 내 정보를 입력해 두고 혹은 우리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입력을 해두면 그 정보에 맞춰서 수많은 정책 기관들 중에 나에게 맞는 것만 추천을 해줄 수 있다면
개개인이 찾아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시간을 한 번에 줄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웰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과 기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을 다 찾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내 정보를 기반으로 나에게 맞는 것만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꿈꿨고요. 그래서 21년도 6월에 시작을 해서 두 가지 서비스를 보이실까요?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천 신청 서비스 웰로라는 모바일 서비스고요. 오른쪽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부터 중소 중견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초기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중소 중견기업이 될 때 다양한 입찰, 공공의 입찰 사업들을 관리하고 세제 혜택을 확인하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스, 웰로 비즈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가 개인을 대상으로는 완전히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뭐 예를 들어 서울시 동작구라고 하면 동작구부터 구직을 하고 있고 아이가 한 명인데 영유하고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나의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하시기에는 정부24라던가 공공의 포털을 계속 들어가야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정보는 있고 내 정보가 바뀌면 그 바뀐 정보만 업데이트를 하고 그 정보에 맞는 나를 위한 정책들이 모일 수 있도록 알림을 주고 신청을 바로 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웰로 비즈라는 서비스도 그 대상자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웰로랑은 다르게 이제 웰로 비즈는 기업들, 사업자님들, 소상공인님들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받으실 수 있도록 맞춤 메일이나 알림을 받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스 서비스입니다. 저희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저희 들어보시면 상상이 드는 게 데이터가 정말 많은데 국가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걸 가져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21년도에 창업을 하고 지금 2년 하고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 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활용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잘 쌓여야 되고 그 쌓인 것들이 표준화돼서 잘 그 고객분, 사용자분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AI 기술을 도입했던 이유도 이 자동화를 사람이 다 하기에는 너무나 속도가 오래 걸려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를 광의는 AI지만 결국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자동화하고 개인과 정책 데이터, 기업과 정책 데이터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AI 기술을 도입했고요. 크게 네 가지의 키워드에 맞춰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묶여 있는데요. 접근성과 확장성, 성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그거를 좀 화면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비전으로 세운 국민들이 정책을 몰라서 손해보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매년 불용되는 예산도 많고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용자가 복잡해서 놓친 정책들도 많았기 거의 조 단위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팀에서 우리 작은 스타트업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다 입력하고 처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의 그 정부한테 먼저 갔습니다. 공공기관을 좀 부처로 한 그 중앙 부처에 또 중앙 부처의 행정안전부에 찾아가서 이거를 데이터를 좀 모아서 공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결국 이 개방을 하려면 각각의 중앙 부처, 지자체, 산하기관들이 개별로 입력을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는 안 되겠다. 관사이드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받으면 저희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자. 그래서 아예 좀 생각을 바꿔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우리가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보자라는 시점으로
이제 21년도 말 창업하고 한 6개월이 지나서부터 이걸 자체 구축하는 기술을 가지게 고도화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전국에 한 1,800여 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의 모든 사이트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듈들을 다 갖고 와서 365일 사람이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365일 그 로봇들이 계속 돌아서 공지사항들의 정보를 일단 다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수집을 해보면 느끼시는 것처럼 채용 공고도 올라오고 나를 위한 정책들이 그중에 발라내야 되잖아요. 그 발라내는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데에 좀 시간을 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좀 더 통일된 주식회사 웰로라는 기준에 맞춰서 통일된 데이터셋으로 수집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저희가 그 다음 단계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저희 비즈니스 자체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미션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를 자동화해서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갖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입력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입력을 해서 개인에게 제공을 했다면 이 개인이 입력한 정보랑 정책을 매핑하는 그 자체의 과정이 자동화가 돼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 유저분들한테 우리 동네 기반의 프로그램도 알았으면 좋겠어 해서 동네 정보도 올라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정책 중에 좀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정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여러 어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쌓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 지표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따 패널 토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 AI 기술, 그러니까 자동화하는 기술이죠.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화된 기술을 활용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하는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추가적인 또 다른 데이터들, 거기에서 파생된 데이터들이 비즈니스로 쌓였을 때 기업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패널 토론 때 저희가 어떻게 또 디테일하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웰로는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자동화해 수집하고 또 맞춤형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혁신적으로 확장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순서로 국내 SE 생태계의 AI 활용 두 번째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딥비전스의 강봉수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딥비전스 대표 강봉수라고 합니다. 저희 딥비전스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딥비전스를 창업할 때 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SE 생태계에 왜 AI가 필요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그래서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딥비전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R&D를 해오다가 작년 말쯤에 SKT ESG 코리아 2022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딥비전스는 인공지능 기술과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딥비전스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도 매우 심각하지만 향후에는 탄소 문제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반드시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조 단위의 국가 예산을 써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했고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적절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연간 30에서 40%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미국처럼 수조 원의 예산을 미세먼지 측정에 쓸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측정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측정기 하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거의 한 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370여 개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소 하나가 너무 넓은 범위를 측정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지의 기업들도 시도를 해왔지만 비용적인 문제에 막혀서 해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큰 기업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디피전스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에 있었습니다. 디피전스는 세계 최초로 영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인 비전 플러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공공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폐 휴대폰 등을 미세먼지 측정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가장 정밀한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1등급 기준이 80%인데 이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정확성을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로는 지금 성동구에 최초로 서비스를 하게 되었는데 기타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했던 게 연간 한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CCTV, 공공 CCTV 50대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골목별 미세먼지 지도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해서 기존의 가격의 20% 이하인 1억 원 이하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누군가는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디피전스는 미세먼지 측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디피전스를 설립하는 당시에 왜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게 시장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떤 주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업만이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래 시장의 트렌드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SA 생태계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그런 시도들은 기회가 또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본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렇게 거대 자본들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개발된 이 인공지능 기술은 시장에 필요가 있는 곳들에 먼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필요는 조금 적지만 사회적인 필요가 큰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여전히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스타트업 같이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이런 AI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극대화된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지 못한 그런 기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동료들과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사회 문제를 발견을 해도
문제 해결을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생각을 해보았지만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정해진 틀을 넘어가는 그런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디피전스를 창업할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베이스로 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디피전스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디피전스를 창업하고 나서의 효과는 사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트업 게다가 당시에는 작은 랩실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 어떻게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거대 자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도 있었겠고, 특별히 어떤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근본을 해결하는 좀 창조적인 접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미세먼지 측정 시장은 제조 기반의 하드웨어 시장이었습니다. 측정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측정 주기가 길다거나 소모품이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성의 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데 좀 관심을 가졌다면, 저희 디피전스는 문제의 근본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창조적인 접근들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가 기존의 하드웨어 시장으로 고착되어 있었던 미세먼지 측정 시장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시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측정 방법에 비교해서 최소 10배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E 생태계가 왜 AI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 조직은 임팩트와 비즈니스를 모두 해내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정말 쉽지 않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을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것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만들어내기에는 말 그대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혁신의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의견과 아이디어에 인공지능이 극대화된 그런 효율이 만난다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 문제, 디피전스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그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디피전스도 그런 SE 생태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을 끝까지 가지고 마지막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순간까지 정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AI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디피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AI 임팩트가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패널 토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무대 조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좀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패널 토의에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려운 점을 긁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더레이팅을 맡은 도현명 대표님과 세 분의 연사님을 다시 무대로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님, 웰로의 김유리안나 대표님, 디피전스의 강봉수 대표님입니다. 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패널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모더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간을 당기는 것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앞에서 들으셨던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늘 여기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당 한 개 정도의 질문씩을 저희가 준비했고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그 중에 사실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조직이든 이런 새로운 기술들 도입하는 데 있어서 조직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적 조직 구조 말씀해 주셨는데 또 대기업들에게도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AI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SE건 대기업이든 어떻게 그 동적 조직 구조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분리된 의사 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일들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분리된 의사 결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보장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그 기업 내 권력 구조에서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강력한 사실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분리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태스크포스가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기술과 도메인이 밀접하게 결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또 동적으로 소위 말하면 어느 일에 대해서 태스크들마다 돼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적 조직이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도메인과 AI 인력의 교류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적으로 일이 되려면 미국 같으면 좀 일이 그래도 동적으로 잘 되는 편인데 코리아 내 특성은 아무래도 유기적인 결합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 은행의 이제 AI 사례가 뭐냐면 그래서 도메인의 최고 소위 말하면 능력 있는 실무진하고 AI 인력을 일부러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6개월간 같이 일도 시키고 실리콘밸리도 같이 놀러 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IT하고 이게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도메인 얘기가 쉽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기 실제 문제가 뭔지도 얘기를 하려면 유기적인 결합이 의외로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야 동적으로도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게 코리안식으로 하려면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IT 인력이 다 이게 따로 놀거든요. 큰 기업일수록.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AI 인력은 그리고 기존 IT 인력의 그 어드민을 하는 인력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력이거든요.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기존 IT의 어떤 이 소위 말하면 운영적인 구조와는 틀려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때 CIO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조직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의사결정 구조도 좋게 얘기하면 단순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독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하고 특히 새로운 기술들 대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아니니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데 동시에 이제 저희가 AI 관련돼서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 도메인 날리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기술이 단독으로 발전할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해당 산업 내용을 기술자들이 다 알지 못하고 해당 산업에 있는 실무자들은 기술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데 그 교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갖다 놓아도 잘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치 기술자가 대표인 회사가 AI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 어차피 기술 열심히 연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 더 커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기적 관계가 되는 게 확률적으로 그쪽이 훨씬 높기 때문에 대표가 기술자인 경우에 성과가 더 잘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술자가 아니어도 전공을 다시 바꾸실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가능한 건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도메인 날리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강봉수 대표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봉수 대표님이 종종 만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연락 오는 곳들이 많다.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SE들이 그 AI 어떻게 도입하나요? 혹시 우리도 협력해서 같이 뭐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현황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스타트업 씬에서 중요한 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싶어하는 그런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막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넣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근데 뭐 큰 기업도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그 어떤
기업들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는 보통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먼저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에서 뭔가 그 자동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한 이후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아니면 기타 정부 사업들을 같이 쓰는 형태로 제안을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협력해서 인공지능 개발을 같이 해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라는 기술이 GPT를 쓸 땐 재밌는데 직접 적용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AI를 잘 안다고 하는 조직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보시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투자하고 컨설팅하는 회사잖아요. 임팩스퀘어가 전혀 그 기술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저희도 AI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 다 한 번씩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한나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대표님 두 분이 하시는 일은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텍스트든 이미지든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회사는 데이터가 거의 없는데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데라는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데이터가 중점이 아닌 비즈니스가 가끔 있고 네. 데이터가 중점이 아니라기보다는 축적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대하면 좋을까요? 고민을 해본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가 쌓여서 그게 자산이 돼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사실 데이터가 막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되지 않아도 뭐 1,000건, 100건, 1,000건 정도는 각각의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뭐 엑셀에도 쌓일 수 있고 노션에도 쌓일 수 있고 이런 데이터도 사실 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할 때는 지금은 뭐 수십만 개가 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결국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에 맞춘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것, 그게 좀 첫 번째 목표였어서 저희가 정책 모을 때도 서울시를 일단 먼저 해보자 해서 서울시를 약간 각각 홈페이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사람이 먼저 투입이 돼서 하나씩 저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가 창업할 때 모아서 했었고, 이거를 저는 창업을 할 때만 해도 모든 서울 시민들 대상 혹은 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서 일단 한 곳에 모으고 어떤 형태로든 뭐 컨텐츠가 되든 알림이 되든 형태는 나중에 만들면 되고, 그런 각각의 비즈니스에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쌓일 수 있나? 다만 엑셀이라도 노션이라도 혹은 구글 워드 문서더라도 그렇게 쌓아놓고 이것을 더 크게 임팩트 있게 확장하려면 자동화가 필요할까 아닐까, 이거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AI 적용을 하려고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데이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AI가 요 시기에 적용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인 겁니다. 실제로 GPT를 개발한 그 개발팀에 있는 분들도 인터뷰를 하다가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특이점을 넘어간 거죠. 근데 그 특이점을 넘어간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이 인터넷에서 각자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유튜브, 뭐 인스타 등등으로 올리기 시작한 데이터 양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 팀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뭐냐면 데이터를 좀 정리하고 쌓는 것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는 점차 고민하더라도 결국 교수님 아까 설명 주신 그 도표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로 그 데이터의 시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없다라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매출도 고객의 반응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동선도 다 데이터이긴 합니다. 다만 저장이 되어 있냐, 그게 잘 정리되어 있냐의 차이인 것뿐이죠. 그걸 하나씩 하다 보면 진짜 그 중에 자동화가 되고 더 고도화되고 최적화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씩 다 드렸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미리 저희가 모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들을 두 분 정도씩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게 여기에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과 또 김유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AI가 적용되면 꼭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를 봤는데 되게 좋더라. 혹은 이런 종류는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 혹은 AI가 이렇게 SE 생태계에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좀 일종의 바람이나 사례 이런 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어떤 영역들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그 사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끝나고 찾아가셔서 왜 그게 잘 될 것 같은가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래도 김유리 안나 대표님이 현장에 계시니까 먼저 네. 답변 한번 해주시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원래 이제 대학교 때 경영학과랑 아동가족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서 그 아동가족학과라는 학문이 유아 아동부터 노인까지 인간의 생애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또 대학 들어갔을 때가 좀 딴 얘기를 하면 알파고 대전이 딱 터졌을 그 2016년이었어서 그때가 데이터가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를 좀 느끼고 창업을 졸업하자마자 한 케이스인데 사람은 어쨌든 그 AI 기술이나 비즈니스나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그러면 저는 사람의 중점을 생각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에 대한 그 휴먼 서비스 중에서 좀 도입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다가 이미 저희보다 먼저 창업을 하시고 잘 되시고 계시는 한국 시니어 연구소 같은 곳에서 그 시니어 요양 비즈니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려움들 중에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씩 자동화하시는 영역들이 굉장히 저도 보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던 일들을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특별한 영역이라기보다는 가장 사실은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고객에 대한 관리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모든 경우에 해당될 것 같은데 하지만 AI를 분석을 해보면 고객이 어떤 경우인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이 안 떠나는 관리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있는데 객단가를 올리는 게 먼저보다는 고객이 안 떠나게 하는 게 대단히 이제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객단가일까 안 나가는 걸까 했는데 유지인데 이 유지에 관련되어서 고객이 정보를 분석해 보면 어떤 고객이 떠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고객이 떠날 것 같지만 안 떠나죠, 아시죠? 컴플레인을 한다는 얘기는 안 떠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떠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에서 여러 가지 고객과의 응대 상황에서 누가 떠날 고객인지를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고 그럼 어떻게 관리라고 처분을 하면 이것이 이제 그 고객이 남았는가에 대한 정보들이요 전혀 아마 이게 데이터 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기본적인 생각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처치라는 것이 이게 뭐 옛날로 치면 사실은 그냥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기법들이었는데 이게 AI로 훨씬 고도가 됐어요. 뭐 피드백들도 예를 들어서 수치화 시키는 거 뭐 저희 연구에서 쓰는데 네거티브부터 포지티브까지를 제로부터 1까지로 수치화 시켜서도 관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고객 관리 효율이 훨씬 늘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로 AI를 도입하셔서 하면 SE로서도 정말 이 고객의 결국은 고객 응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말 관심 있게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혹시 고객의 항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방금 교수님께서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예, 그 고객은 떠나지 않을 거다. 예. 예, 사실 AI에서 데이터가 우리에게 또 가공되어서 전달되는 과정은 누군가를 잘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이든
아니면 사람의 생애주기든 또 그 생애주기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바뀌니까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30대와 저희 부모님 세대의 30대는 다른 30대일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되고 또 서비스도 이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백의 이제 최대 스폰서이자 주관하고 있는 SK그룹의 최태현 회장께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자주 하시면서 하는 게 결국 맞춤형. 근데 그게 일반 비즈니스에서도 맞춤형이라는 건 늘 최고의 효용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가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의 양상과 그 컨텍스트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얼마나 저가에 제공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 되는데요. 디지털이라는 것 그리고 AI라는 것은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더불어서 그 사람의 현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바라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마무리 주제로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그래도 한 2, 3분 줄여보고 싶어서요. 마무리 주제를 벌써 꺼냅니다. 마무리 주제로 다뤄보고 싶은 건 AI의 부작용입니다. 아까 그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 비즈니스를 말씀드렸잖아요. AI는 아니고 블록체인인데요. 사실 굉장히 큰 포부입니다. 그렇죠? 유엔도 하지 못했고 어떤 국가도 하지 못했던 개발도상국에 있는 빈곤 계층들에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기본 소득을 제공하겠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게 반대로 모럴 쪽에서의 공격, 도덕적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너 빅브라더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공격들이요. 모든 기술은 그런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과 방향성에 따라서 어와 아가 다르게 나타나죠. 자, AI는 어떨까요? 잘 알고 계시는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정보들이 어떻게 다뤄질 건지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윤리도 있을 수 있고 저작권 윤리가 또 요즘에 많죠. 이거 이미지 기존에 있는 거 섞어서 만든 건데 괜찮은 거야?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강봉수 대표께도 질문 드리고 그래도 요게 이제 또 정책적으로도 관심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려서 두 번의 답변을 받고 요 주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봉수 대표님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나눠주시죠. 디피전스를 처음 창업했을 때 저희는 팀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케이스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그럼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히 인공지능의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그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는 것을 자동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가능케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것을 자동화시키는 영역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시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00명의 일을 하나의 기계가 자동화시켜주면 100명치의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일단 아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소셜벤처를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먼지를 인공지능으로 보게 하자가 그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번 말씀 나눠주시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수도 있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가 챗GPT 때문에 결국 일을 자꾸 줄어들더니 잘렸다 이래서 이제 이게 많았었는데 흐름상으로는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아직 이게 소위 말하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할 정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직 멀었고요. 그리고 AI에 따라서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고민할 단계이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고민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이 일을 할 필요는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직
그 시기를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뭐 그런 핑계로 이제 정보도 안 내놓고 AI도 못 하겠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가격을 낮춰서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가격을 낮춰서 매출을 더 일으켜서 일을 더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에 의해서 정보가 누구한테 모여서 독점 형태가 되지 않도록 경쟁은 계속 유념을 두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경쟁의 구도는 언제나 만들면서 가야 된다 뿐이지 정보를 그리고 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많은 혜택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도 다 왔다 갔다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엔 타이프라이터라고 해서 타자기를 치는 분들이 대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손으로 쓰시고 그걸 문서화하게 해서 직접 치시는 분들이죠. 그 되게 중요한 교수님들에 대한 복지였거든요. 근데 정말 워드 프로세서가 개발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생겼을 때도요. 광산을 원래 사람들이 다 손으로 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100명이 하루 동안 하는 일보다 다이너마이트가 1시간 안에 해내는 일들이 훨씬 더 커서 더 이상 광부들이 일을 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가 돌아보건대 그게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산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 체계를 마련한다면 개인에겐 굉장히 괴로운 일이니까요. 사회 전반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만 개인에게는 좀 도움과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이런 고민들이 같이 논의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의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면 닥치고 나서야 이런 일이 있네라고 얘기할 테니까요. 저는 좀 이런 논의들이 특히 SE 생태계, 임팩트 생태계에서 AI의 기회와 또 AI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 잘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제 토론과 패널 토의를 마칠 건데요.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하루 종일에 여러 세션들이 구성되는 컨퍼런스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짧은 세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는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는 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의 깊이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력의 크기만큼 그 도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하셔서 훨씬 더 좋은 SE 생태계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 AI라는 도구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곡점은 이미 지나기 시작했고요. 다음 변곡점의 다음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지 기대해보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저도 당연히 이 영역에서 열심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애쓸 겁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E가 알아야 할 글로벌 트렌드, 임팩트가 묻고 AI가 답하다 세션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